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이건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 경직성 강화,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직접적인 심리적인 충격, 이런 거는 일단 시장의 반영이 일단락 됐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향인지 오늘 일단 아시아는 보시다시피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거의 빠지지 않았고요. 일본도 거의 빠지지 않은 거고요. 한국도 오늘 반등 해주는 등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다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도 좀 다소 큰 폭의 갭상승을 시작할 모양입니다. 좀 큰 폭의 상승 출발 예정인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0.4% 정도 올라 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지금의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린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일단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지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이 빠져야 된다, 계속 빠져야 된다, 그런 거는 조금 좀 설명이 조금 논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요. 그죠? 선풍기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슈가 반영이 되고 나서 시장은 이제 다른 이슈를 뭔가 찾아 나섰겠죠. 재밌는 재료가 없을까 찾다가 오늘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미국 증시 마감하고 아시아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실적이 좋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은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도 일단 당장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들은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그게 일단 영향을 미칠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애플과 아마존 말고도 오늘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니까 잘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긴축을 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를 우리가 열심히 쳐다봤다면은, 지금은 이제 긴축을 하냐 마냐 그것 때문에 고용 지표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저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쳐다봐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지금 이제 고용 지표를 쳐다보는 거는 그거죠.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보자, 그런 겁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지금 치솟고 있는 장기물 금리에 또 뜨거운 연료를 또 제공을 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활활 잘 타겠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용 지표들이 앞으로 긴축 확률의 변화를 줬지만, 지금은 긴축 확률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니다. 그죠? 얘네가 하여튼 얼마나 이제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 거고,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10년물 금리를 만약에 크게 끌어올리게 될 수도 있고, 적게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얘네가 너무 좋게 나와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10년물 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은 또다시 증시는 울상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신용등급 강등은 일단 일시적인 이슈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그건 다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남긴 이제 후유증, 그죠? 신용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장기물 금리는 치솟고 있었으나,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보시다시피 장기물 국채금리는 이미 언젠가부터 이렇게 슬슬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으나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썼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박스권 상단 혹은 직전 고점이라는 이런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마침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금리 상승에 탄력성을 좀 부여를 한 겁니다.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죠.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이 채권 시장의 이 금리의 움직임을 좀 주목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게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룻밤에 지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일시적인 집중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게 추세적인 그런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슬슬 모두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쳐다보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돼서, 봐라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네 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사실 금리는 얼마든지 급등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뭐 예전부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독일 경제는 침체라고 하는데 왜 이리 맨날 독일 경제가 왜 이리 맨날 독일 주식이 오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질문하셔야 돼요. 그죠?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이리 미국 주식은 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안 좋을라 그러냐, 똑같이 또 한번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다. 좀 우리가 그런 사고의 과정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논리가 있구나. 그런 논리를 알아야지 다음번에도 나 혼자 투자할 때 이런 걸 적용시켜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지금 미국은 재밌는 게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아서 너무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또 이게 악재로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재미있는 그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그렇게 그 중요한 10년물 국채 금리고, 얘가 어제 직전 고점 돌파 한창하면서 이제 전고점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권 금리가 언젠가부터 변동성이 이렇게 작았는데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봉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했죠. 변동성이 확대가 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이 변동성은 같이 갑니다. 변동성이 같이 가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따라가고요.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를 뭐 무브 지수라고 그러던가 뭐 그렇습니다. MOV, 그죠? 무브, 움직인다, 뭐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잖아요. 뭐 무브 지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와 그 주식 시장의 빅스 지수는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이런 구간들에서 이 빅스와 무브의 상관관계가 좀 깨지긴 했었습니다. 한 번 좀 굉장히 좀 드문 사례이긴 한데 한 번 깨졌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얘네 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슬슬 커지고 있다는 거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뭔가 금융 시장 전체가 좀 험악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니 이거 뭔가 좀 큰 게 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정도의 추측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을 앞두고 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근데 이 넘어가고 나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박스권 상단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베팅하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죠. 왜냐? 저항 부근이니까요. 그죠? 저항에서는 원래 하방 베팅을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추세는 뭡니까? 추세는 박스권이잖아요. 비추세가 추세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아직은 그건 이제 생각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고 무거운 저항에 있으니 저항에 대한 의식을 하긴 할 거다라는 이야기 일단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좀 재밌는 보고서가 있는데 좀 하나만 좀 같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채권 애널리스트들인 거죠. 미국채 10년 금리 상단 추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인가 보고서를 냈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결론만 보자고요. 결론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9월 말까지 4.48%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근데 그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보고서하고 이런 보고서는 제 생각에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은 가치 평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당장 오늘 주가도 모르는데 뭐 몇 개월 뒤에 뭐 그런 뭐 이익이 어떻게 될지 알며, 이 회사가 무슨 건물을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며, 아무리 애널리스트라도 좀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그래도 채권이죠. 채권은 그래도 좀 가치 평가가 주식에 비하면은 좀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채권은 발행하는 주체 미국, 그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고 만기가 되면 이자와 원금이 나오는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채권, 정부 채권 같은 경우는 디폴트 날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걸 좀 신뢰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9월 말에 4.48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보고서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만 봤는데 4.48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뭐 저거를 일단 좀 믿는다라는 가정하에 4.48이 어디 있냐를 좀 보면은 여기죠. 4.48은 4.48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정도가 4.48이 돼요. 여기가 전고점인데 4.48이면 여기죠. 레벨업 할 것은 당연하다. 일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저만의 사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런 사람들이나 올라갈 것이라 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야, 제가 저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무조건 넘어갈 거야. 나는 저걸 100% 믿고 베팅한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도 본인의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해봐야 된다, 그죠? 검증해봐야 돼요. 다만 쉽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완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일단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 저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다면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연체율도 올라가고 부도율도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차가 막 정상화가 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굉장히 좀 섬뜩한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여기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신용등급 강등에서 조금만 좀 내용 좀 더 보자면은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해요. S&P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던 2011년에 신용등급 강등했던 사람이 나와서 한동안 신용등급 회복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이 신용등급이 같은 AAA인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용등급이 미국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나 좀 한번 좀 간단하게 봤는데, S&P 기준으로만 볼게요.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리덴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이 정도가 지금 최상위 S&P에서 최고로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강등해서 한 단계 내려왔죠. 확실히 그렇죠. 예. 미국은 일단 최상급 레벨에 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독일 같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총리가 EU, 유럽연합 대표들 많이 있는데 나와갖고 맨날 그러잖아요. GDP 대비 재정 적자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만한 재정 경영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쯤 되니까 트리플 A 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일 제조업 강국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경제가 조금 좀 안 좋아,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달러를 잘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나 받는 게 AAA란 말입니다. 트리플 A란 말입니다. 스위스 같은 것도 AAA고. 근데 여기에 미국이 이기긴 조금 좀 그랬죠, 그죠?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이미 100% 넘어가는 상황일 텐데 미국이 최상급에 끼는 건 사실 말이 안 됐었다. 미국이 AAA, 트리플 A였던 거는 좀 어떤 기축통화국의 그런 그죠? 어떤 방장 사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국 한 단계 내려오긴 했네요. 그에 대한 충격은 일단 끝난 것 같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부가적인 영향이 미치는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다한 이야기는 좀 했고,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부터 볼까요? 일본부터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반등해야 될 때 일단 반등을 했어요. 다들 일제히 하락을 멈췄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모습. 직전 저점이 여기죠? 직전 저점 여기 붕괴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점 붕괴시키고 고점 낮아지면은, 그죠? 그러면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당장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그죠? 이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지지선을 많이 테스트해야 된다. 이 지지선이 잘 붕괴되고 신뢰도가 높게 붕괴될수록 어떤 하락의 강화, 어떤 하락의 힘 이런 건 강해질 수 있겠죠. 신뢰도가요.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강세장이에요. 아직까지 이까지 빠졌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어떤 조정 중, 상승 중 조정이다, 눌림이다라고까지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장이다. 예, 이런 거를 좀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증시는 일단은 뭐 원래 하락 추세였는데 하락 추세를 얼마 전에 막 극복한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막 극복한 상황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미국 금리가 치솟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많이 상방이 제한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단기 쌍고점 가능성이 또 슬슬 생기는 것 같아요. 상승 마감했지만 이거는 상승이지만 위에서 올랐다 밀린 게 좀 크죠. 저항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좀 더 크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증시는 이러다가 반등 끝 다시 하락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냈는데요. 하락 위에서 지금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는데 알고 보니 이게 또 다른 알고 보니 이게 반등에 불과했던 거고 다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조금씩 좀 보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쌍고점 가능성 나왔으니까요,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 상승 출발했겠네요. 이제 4시 2분이니까요, 그죠? 상승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보는 검증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또 지지력 테스트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만약에 독일 증시가 여기쯤까지 빠지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고 싶으면 제 생각엔 어제 만들어놨던 이런 양봉을 잘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거망동하게 지금 V자로 막 급반등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부근에서 이 매물을 충분히 그 어떤 그 지지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죽여야 올라가는 게 좀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V자로 올라오면 지난번에 강력했던 매도세들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게 다시 N자로 하락이 진행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위로 오를지 내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미국의 좋은 실적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한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근데 이런 급격한 하락이 나타난 상황에서 급격한 갭상승 출발은 별로 상승 전환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자꾸 갭하락 출발해서 양봉을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줘야 이게 하방 경직성을 든든하게 만들어내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위안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안 빠지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통화 쭉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중바닥형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세란 게 무서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잘 빠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것도 일단 알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박스권, 뭐 결과적으로 박스권 갇혔고 혹은 뭐 수렴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혔는데 오늘은 일단은 약세를 보였네요. 예. 중국 증시가 좀 올랐다가 밀린 거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특히 미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예. 이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특히 지금 완전 통화 정책이 반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특히 뭐 환율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예.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건 특히 중국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엔화도 한번 볼까요? 예, 엔화는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났네요. 재밌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좀 강해서 그런지 일단 하여튼 얘는 지금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아시다시피 엔화는 좀 성격이 다른 자산이죠, 그죠? 이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좀 그런 친구들이고 위안화나 원화는 아시다시피 위험자산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응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뭐 왜 그런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글쎄요 아마 뭐 BOJ의 뭐 그런 긴축적인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하여튼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한 번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엔화의 움직임과 이 USD JPY 그 엔화 환율의 움직임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상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긴 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냥 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평상시에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저 환율도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중요한 저항 부근에 부딪혀 있고, 그 조금 전에 봤던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이 무거운 저항대에 일단 걸려 있긴 해요. 이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싸움이 좀 벌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기 뭐 4.48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이게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9월 말까지 4.48까지 올라간다라고 저 보고서에 써놓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신나게 올라왔네요. 그죠? 위안화가 약세 보인 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신나게 올라오고 있다. 야,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이 하락했던 건 결과적으로 왕창 속임수였네요. 그죠? 달러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붕괴시켰다가 엄청난 속임수였어가지고 다시 되돌렸었고, 이번에도 여기 붕괴시켰다가 지금 또 돌아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은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봐야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긴 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번에는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를 좀 이제 계속해서 좀 들고 가고 싶으면은 이 빨리빨리 위에 있는 자리들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이번에는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직전 고점, 위에 있는 직전 고점, 혹은 아니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줘야,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달러를 들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된다라고 봐요. 솔직히 아직 단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오르고 있긴 한데요. 이게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지난번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여기서 한번 얻어맞아가지고 일단 흐름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하락 추세로 굳어져가지고 솔직히 달러가 조금 힘이 좀 빠지긴 빠졌어요. 이쪽 구간에서요.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좀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러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이런 자리들,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들을 넘어서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풀렸는데요, 다행히. 이게 이제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저항,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1298원, 또 그리고 한 1310원 정도까지는 보시다시피 매물대입니다. 근데 일단 딱 그 매물대에 오늘 진입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싸우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들 어떤 지지나 저항 자리에 도달을 했죠. 뭐 예를 들면 코스피가 선물 342 중요한 지지선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에 도달을 했고, 또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잘 오르다가 이제 저항에 도달을 했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일제히 뭐 제가 보는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자산들이 대부분 다 의미 있는 어떤 지지와 저항 자리까지 도달을 했다. 추세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까지 온 거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보자면은 잘 오르던 나스닥 아래쪽으로 붕괴될 거냐 말 거냐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추세 전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도 그렇죠. 코스피도 잘 올라가다가 342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물론 342가 추세 전환의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의미는 있죠. 340이라는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얘도 좀 추세적으로 꺾이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위쪽에 저항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벨업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은 10년물 국채금리 아니면은 원화, 그죠? 원화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저항을 맞아서 레벨업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더 올라가면 얘네는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지금 그래서 어떤 좀 결정적인 순간까지 와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겨루기가 빡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자리에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국 증시를 좀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340 지지력 테스트 했어요. 근데 지지력이 보입니까? 근데 지지력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다고 깼습니까? 깨지도 않았죠. 342.3입니다. 종가는요. 이걸 보고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교과서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은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내일 342가 붕괴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교과서적인 측면 또 그리고 대중적인 그런 많은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다 조금 이제 한 숟가락 좀 더 얹어서 좀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막상 이제 그 교과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환율이 1270원을 붕괴시켰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서 지지력이 보였나요? 음봉 했었죠. 음봉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이러다가 이제 반등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종종 많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와 실전의 차이인 거죠. 실전에서는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을 속여 먹고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속임수를 주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라고 지금 제가 이 그 코스피의 움직임이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아직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튼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342에 대한 지지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싸워봤는데 지지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붕괴가 돼야 붕괴가 된 겁니다. 342라는 그런 자리를 강력하게 장대음봉으로 몸통으로 내리꽂아 줘야 그래야 이제 붕괴가 된 거지, 붕괴되기 전까지는 붕괴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강조 말씀드리는 게 김치국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의 경험상은 그래요. 이런 거 확인이 더 필요한 겁니다. 지지력은 없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저기 1525, 뭐 대략적으로 여기 1520인지 25인지 이 정도의 어떤 저항을 확인을 했죠. 3거래일 동안 저항이 확인됐다. 그렇다면은 뭐 어떤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사실 원래는 요 위에까지도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 1520 정도부터 해가지고 여기 직전 고점 한 1580 정도까지는 원래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 위쪽에 대한 1580 정도에 대한 어떤 이런 저항 테스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못 올라오고 지금 이 반등이 1520대에서 막혔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의 의미는 이 지난번에 나왔던 이 음봉, 이 8월 1일 날의 음봉을, 이 8월 1일 날에 만들어진 이 음봉이 쌍고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봉이라고 할 수,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봉의 의미가 강화된 게 이제 오늘이다. 그죠? 이 봉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게 오늘의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됐으면은 제 생각엔 이제 앞으로 수월하게 빠진다면은 더 이상 1525 이쪽 위쪽 라인으로는 올라오면 안 된다. 또 그리고 하방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나는 쌍고점 혹은 뭐 다중고점형을 노려야지 이러면서 반드시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다렸다가 난 하방 진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좀 확인을 했고요. 참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코스피는 지금 잘 보시면 342가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예요. 342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급락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32가 전저점인데요.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342죠. 332까지 한 10포인트 정도 이 지지력이 없습니다.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340만 잘 붕괴되면 이제 10포인트 정도는 급락 폭락으로 금방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급락 폭락이 뭐 좋냐 나쁘냐 뭐 그런 거는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 342 붕괴 시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풋옵션을 봐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죠.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이 대략적으로 21선, 역시나 또 풋옵션에서 중요한 건 여기 21선입니다. 그죠? 옵션이 추세적으로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1봉에서 21선, 30분봉에서 241선, 결국 같은 라인인데요. 그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21선이나 아니면 이 직전 고점이나 비슷한 자리에 걸려 있어요. 물론 어떤 가격의 외가 옵션을 보면은 또 이런 기술적인 건 좀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옵션 행사가에 따라서 이런 건 차트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이거다. 21선 부근이나 아니면 직전 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걸려 있다. 이거를 잘만 돌파한 척하면 풋옵션의 시대가 또 펼쳐질 수 있다. 풋옵션의 시대가 펼쳐지면 시장 급락하는 거죠. 그죠? 급락은 어디까지? 일단 332까지 목표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당장 급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 붕괴됐을 경우, 아직 지금 제가 선물 342가 붕괴됐다 그랬나요? 아니죠. 붕괴된 건 아니죠. 붕괴가 되면 급락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다 봤고요. 특별한 거 없죠. 뭐
네, 코스닥 빠지니까 에코프로 친구들 빠지고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 찾으셔갖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힘이 급속하게 빠지네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고점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네요. 그죠? 이런 거는 하방 베팅의 근거들 다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에코프로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잘 버티네요. 하이닉스가 12만 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든 12만 원을 안 깰라 그러고 있네요. 얘는 진짜 강한가 봅니다. 일단 뭐 속임수인지 뭔지 모르겠고 일단 진짜 강하니까 강하다고 봐주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죽고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약하다. 삼성전자는 뭐 하락 추세 강화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제 생각에 뭐 지지력을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지력 테스트하지 않겠냐 싶어요. 15,370짜리 뭐 지지력 검증 뭐 계속해서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런 지지선 붕괴시킬 때 하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아침 영상에서 이미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좀 얼추 하긴 했거든요. 아침 영상 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늘 밤도 이제 금리입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용 지표를 통해서 금리가 뭐 급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되겠고,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신용등급 강등은 이제 일단 약간 단물 빠진 재료 정도로서 일단 그런 거 일단 옆으로 치워 놓으시고 이제 금리를 잘 보면 된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그죠? 이제 참 어쨌든 실적 발표는 이제 오늘 밤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 돼가지고 이제 뭐 사실상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의 전반적인 결론을 보면 그래서 안 좋았죠. 실적을 그렇게 좋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른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몇 주간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요. 실적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주식 못 올랐다. 왜 못 올랐겠느냐? 지난번에 니네가 너무 많이 경거망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서 못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FOMC 회의가 매파적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거고, 금리가 급등했던 거, 또 뭐 BOJ가 BOJ의 긴축, 또 그리고 뭐 아니면은 좀 전에 봤던 뭐 어떤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시장은 이제 이 하락 전환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강세장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참 그거를 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어제 2011년 사례 좀 보여드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2011년 사례 좀 잠깐만 좀 한번 좀 더 좀 볼까 하는데, 이 보시면은 2011년에는 주봉입니다. 2011년에 하방에너지 잘 매집해 놨거든요. 얼마를 매집한 거예요. 그죠? 이 하락 에너지를 차분하게 잘 누적시켰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11년 8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여기서 못 올라가면서 하방 에너지를 잘 누적한 셈이 됐는데요. 이렇게 8개월 동안 해놓고 나서 꼴랑 2주 3주 지대로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하락의 에너지가 많이 누적된 건 좋은데 이거를 천천히 잘 발산시켜야 멀리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한 번에 대폭락 해버리면 아무리 뭐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대폭락 그러면은 이렇게 짧고 서운한 시세로 끝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2008년처럼 이렇게 찐득하게 이런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인데, 찐득하게 길게 좀 많이 목표치 멀리 가려면은 이 중간중간에 반등도 필요한 법이고, 이 속도도 좀 천천히 하면서 어떤 이런 하락 에너지를 잘 좀 관리해 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한 번 더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11년은요, 지나치게 하방 에너지가 빨리 소진된 그런 좋은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비슷한 예로 약간 2020년 3월 달에 있는 코로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뭐 방향 전환의 냄새는 나긴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막 대폭락을 바라거나 그런 건 또 별로 또 아닐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뭐든 그 속도나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